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로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동안 이 러시아 영토에 헬기가 들어가서 공습을 하고, 그리고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쏘고, 러시아의 이 영토의 그 탄약기지, 유류저장고 이런 것들을 폭격하기 위해서 그랬던 적은 있는데, 이제 아예 러시아 군을 타격하기 위해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무기 이번 전쟁에서 보면 정말 허접하다 못해 이렇게 허접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T-72 전차가 정말 역대급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게 차량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버렸어요. 어떤 황당한 소식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하르키우 전선에서 완전히 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군이 계속 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5월 12일 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전과 중에서 사살 한 병력은 한 300명 사살을 했고요. 전차 8대 격파, 장갑 차량 39대 격파, 야포 12문 격파, 항공기 1대 격추, 드론 8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으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체르니히우, 그러니까 체르니히우는 키우 북동쪽 여기 도시죠. 체르니히우, 그리고 수미는 바로 이 키우에서 동쪽 도시죠. 이 두 곳에다가 포격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전장이 아니죠. 러시아군이 여기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포격하냐? 바로 이 체르니히우를 지키던 부대, 그리고 수미를 지키던 부대,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을 포석하던 부대, 이런 부대들이 이 하르키우 전선, 돈바스 전선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 성동격서, 양동작전 때려주고 있는 이 모양새인데, 이름으로 해서 민간인 지역에 계속 포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쁘죠.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방면의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슬로반스크가 이줌에서 바로 여기죠. 이줌에서 아래로 내려간 이 축선인데, 이 슬로반스크를 공략하는 게 원래 최초 작전 목표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 돈바스 지역으로 쑥 들어가서 이 루한스크를 완전히 점령하는 이런 작전이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한 달 넘게 지금 진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 슬로반스크를 때리던 이줌 축선의 주력은 지금 뒤로 빠지고 여기에 보조 역할을 맡았던 부대들이 재편성을 하고 있다. 왜?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포파나야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리만,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에서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모습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리만과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정말 러시아의 역대급 피해, 단일 전투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도하작전이었죠.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으로 하르키우 북쪽, 그리고 하르키우 북동쪽으로 공격을 확 해나갔는데 이걸 잠시 지금 스탑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도 치고 들어가면서 피해를 좀 봤을 테고, 그러면서 이 자신들은 과거 러시아가 이 지역에 했던 것처럼 무작정 치고 들어가지 않고 다 참호를 구축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뒤를 튼튼히 하고 전진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줌 축선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최정예 기갑부대죠. 제1근위 전차군이 벨고로드, 즉 이 국경 밖으로 철수했다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신트 소식통들이 야, 벨고로드에서 지금 제1근위 전차군 봤어. 이런 SNS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이줌까지 가장 선봉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있는데 거의 한 150km 이상을 후퇴를 해가지고 국경 밖으로 도망갔다 이겁니다. 왜냐? 하르키우 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로 확 치고 들어오면 큰일 나죠. 오히려 지금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러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그리고 여기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이 제철소에서 계속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이 아조스탈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군 같으면 여기를 확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기동전을 펼쳐서 마리우폴까지 쑥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구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1000명 정도를 구하러 갔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마리우폴은 포기를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아조스탈, 그러니까 가로 한 3.2km, 세로 한 2.3km 정도 되는 이런 면적인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를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보급도 없고, 뭐 그래서 며칠 더 이상 지켜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아조스탈을 방하고 있는 아조 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SNS도 지금 안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전황 속에서 자세한 전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하르키우 돈바스 전선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방면 병력 집결을 막기 위해 돈바스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격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공세로 아까운 장병들의 생명만 계속해서 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지움과 세베로도네츠크, 포파나야 등 주요 전선에서 일제히 공세를 실시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5월 12일 정례 전황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은 이지움 남부 M03 도로는 물론 지난 며칠간 격렬한 도하 전투가 있었던 빌리오리브카, 리만, 얀필, 루베즈노에 등 이지움 세베로도네츠크 전선과 남쪽 포파나야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은 이틀간 공세를 퍼부었지만 우크라이나군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러시아군 역시 거의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포파나야 일대의 제2근위연합군의 전진입니다. 이들은 격전 끝에 포파나야를 점령했지만 포파나야 방어전을 맡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제24 기계화 예단 전력에 손상을 입히지는 못했는데요. 이들은 바흐무트로 철수해서 재편성하고 있는 제24 기계화 예단을 치기 위해 상당히 무리하게 전선을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와 포파나야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현재 이지움 M03 축선상에 있는 두 개의 우크라이나군 전차 예단이 하르키우 또는 세베로도네츠크 어느 한쪽 방면으로 투입되지 못하도록 전방위 압박을 넣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은 지난 며칠 동안 그랬던 것처럼 성공적이지 못한 지상 공격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러시아군 최고 지휘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일선 지휘관만이라도 그들이 전장으로 내모는 장병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라는 사실을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의미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되죠. 정말 어제 저녁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도하 작전에서의 피해,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사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피해를 지금 계속 내면서 계속 지금 또 도하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명이 정치적으로 이태로운 것인지, 그래서 그걸 알 바 없으나 정말 무의미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만든 지도예요. 이 형광색, 초록색 이 원이 있는 이게 지금 좀 의미 있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움 쪽에 아주 좀 크게 원을 그려놨는데, 이건 지금 공세가 역전이 되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 그리고 러시아군이 수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이 리만, 그리고 얀필, 이런 지역에서 계속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빌리오리브카, 여기 이제 도하작전 하다가 박살났던 곳이죠. 그래서 이 도하작전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에서도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포파스나야, 예, 이 포파스나라고 읽기도 하고 포파나야라고 하기도 하고 포파스나야라기도 하는데, 이 지역을 지금 원래 24 기계화단이 지키다가 러시아군에게 내줘버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바크무트로 후퇴해가지고 여기서 24 기계화단 우크라이나가 재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포파나야에서 계속 여기서 공격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에 17 전차예단이 있고, 뭐 이런 여러 전차예단, 그리고 3전차, 4전차, 3개 전차예단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죠. 흰색 원 안에. 그런데
이 전차 예단들 중에서 일부가 만약에 여기에서 북쪽으로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 이지움 축선에 들어와 있던 모든 부대들이 완전히 고립 소멸됩니다. 왜냐? 그 위에는 지금 이 지도의 저 위쪽에는 하르키우 쪽에서 동쪽으로 치고 나가는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이 아래에서 3전차, 4전차 예단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오스킬강을 확 감아돌면서 올라가 버리면 이 이지움을 싹 감싸버리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3전차, 4전차를 묶어두기 위해서 계속 정말 이기기 위한 공세가 아니라 이 3전차, 4전차 같은 이런 강력한 기계화 부대, 기갑 부대를 묶어두기 위한 그런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워낙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에워싸서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이 빌리오리브카로 어제 그 어마어마한 도하 작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정말 무모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92 기계화 예단이 하르키우 북쪽까지 치고 올라가가지고 했더니 러시아군의 제1근위 전차군이 원래 이 이지움 축선의 주력 부대 아니었습니까? 무려 100수십 킬로미터를 후퇴해가지고 벨고로드 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 지역에서 입었다. 그래서 가장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먼저 간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92, 93 기계화 예단이 동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지금 잠시 스테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20연합군이 이 후방 지역에서 이 쿠판스크 여기가 이제 잘려버리면 여기가 이 발로아키로 내려오는 이 지역이 세 번째 기동로예요. 그래서 이 M03 도로는 이미 끊겨 있고, 그리고 이 볼첸스크를 먹어버리면 두 번째 보급로가 끊겨버리고, 발로아키에서 이 20연합군이 있는 이 쿠판스크 쪽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이제 끊어져 버리면 이제는 아예 이 이지움 쪽에 들어가는 어떠한 보급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판스크 쪽의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서 20연합군은 또 뒤로 빠져 있고, 그래서 35연합군 68군단 이들이 지금 여기 이지움 축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세가 완전히 전환되어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41연합군 제2근위연합군은 여기 있는 3전차, 4전차 이 전차 예단들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동쪽에서 계속 시끄럽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성동격서죠. 그걸 지금 하고 있다. 참 러시아가 참 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현형 주력 전차인 T-72 시리즈는 이번 전쟁 기간 중에 가장 치욕을 당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동하던 T-72 전차가 파르티잔의 공격을 받아 이제까지 관측되었던 T-72 포탑 비행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이 러시아 장악 지역인 도네츠크주 노바조브스크 인근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T-72 포탑을 관측 역사상 최고 높이로 날려버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별다른 경계 없이 도로를 달리던 T-72 전차는 도로 인근 도랑에 매복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파르티잔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된 T-72 전차는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포탑이 최소 50m 이상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T-64 전차부터 자동 장전 장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제 전차들은 포탑 하단에 탄두와 장약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차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궁여지책인데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피격당할 경우 포탄 유폭으로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괴된 전차는 20톤이 넘는 포탑이 마치 숟가락을 던진 것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T-72의 방어력과 생존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걸프전 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온 이런 구조를 왜 포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제 러시아군이 트럭 타고 뒤에 이렇게 룰랄라 타고 가고 있다가 꽝 하고 터집니다. 이 지역은 마리우폴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아무 그냥 긴장감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대전차 미사일 날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고는 바로 유폭이 일어나서 이렇게 터졌는데 뭔가 숟가락 같은 게 하늘로 지금 국자 같은 게 붕 올라가죠. 이게 바로 T-72 전차의 포탑입니다. 아니 전차가 파괴되는데 포탑이 왜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겠습니까? 이 T-72 전차의 포신하고 다 합하면 이거 뭐 최소 5, 6m 이상 될 텐데 이거하고 계산해보면 최소 한 10배 정도는 올라갔죠. 그래서 한 50m 이상은 올라갔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예상이에요.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런데 미사일 한 방, 대전차 미사일 한 방 맞았다고 뭐 전차가 격파되고 무력화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대전차 미사일 쏘는 목표가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그 내부에는 병력을 살상시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포탑을 몇 미터나 뛰어 올리냐 이거 경쟁하는 올림픽 기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 이러냐 T-70이나 T-64, T-80 같은 러시아 전차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T-72와 T-92 같은 시리즈죠. 그리고 T-64의 후속이 T-80입니다. 둘 다 포탑이 이렇게 그냥 찐빵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둘 다 다른 어떤 계보의 모델이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똑같죠. 왜? 과거 소련에서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T-70와 T-90은 이렇게 포탄을 또 장약을 눕혀놓는 캐로젤 방식이고 캐로젤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T-64와 T-80 같은 경우는 이 장약은 세워놓고 포탄은 눕혀놓고 하는 코르지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 노란색하고 뭐 밑에 따로지? 우리 한국군의 전차포탄은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피라고 하죠. 포탄, 동으로 된 거, 황동으로 된 아주 단단한 이 내부 포탄 안에 거기에 이제 장약 들어가 있고 포탄 들어가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군은 그걸 이제 좀 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곡사포 포탄을 쏘듯이 곡사포는 포탄 따로 뒤에 그 포탄을 추진하는 장약 따로 아닙니까? 러시아군 전차 포탄은 역시 곡사포처럼 포탄 따로 장약 따로예요. 그래서 이 장약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 뭐 독일군 이런 서방제 전차들은 이 황동 케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약은 얼마나 연소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장약이 불탈, 그래서 폭발을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고 또 이 찐빵같이 작기 때문에 워낙 포탑이 작으니까 이 안에다가 많은 양의 포탄을 장전해 두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빙 둘러서 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의 전면은 방어력이 아주 두껍지만은 측면, 후면은 방어력이 약하죠. 완전히 뭐 그 30mm 기관포 이런 데도 뚫리는 게 측면인데 그 측면에서 때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때려도 포탄이나 장약을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버리면 유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군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 포탄이 뒤에 다 있어요. 그래서 20발 정도만 장전이 되어 있는데 뒤에 다 있어서 뒤로 맞으면은 우리도 유폭을 할 수 있는데 옆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맞으면 괜찮아요. 미국 M1, A1 전차 같은 경우는 자동 장전 장치도 아니고 이 여닫이 서랍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그래서 도어를 열고 장전수가 포탄을 꺼내서 장전하고 뚜껑 닫고 왜? 내부에서 유폭해도 이 뚜껑 때문에 이 압력이 폭발 압력이 이 다른 차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서랍을 닫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만들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포탄도 만들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세상에 장약하고 포탄을 분리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잘 타죠. 그래서 이렇게 50m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것도 다른 사진인데 날아갔다가 내려 꽂혔는데 어떤 집 건물을 뚫고 20톤짜리가 하늘 위로 솟구 꽂혔다가 내려 꽂으니까 그냥 동그랗게 구멍 뚫리면서 철근 보십시오. 철근 밑으로 지금 다 내려가 있죠. 그래서 뚫고 들어와서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하늘로 솟구친다. 정말 참 대단합니다. T-72 전차 황당하죠. 자, 오늘의 메인 아이템인데요.
하르키우 일대에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최초로 포병 전력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를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벨고로드주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영내로 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벨고로드주 접경 도시 민가에 포탄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가 현지 시각 5월 12일 밝혔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포탄이 민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며 민간인을 향한 이 같은 공격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하르키우 동부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격퇴당한 제1근위 전차군이 벨고로드로 후퇴함에 따라 제1근위 전차군 집결지를 노리고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벨고로드 주정부 측은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노리고 포격을 가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의 전쟁 범죄 행위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주 측이 주장하는 피해 지역은 국경에서 약 11km 떨어진 솔로키 마을인데요. 러시아 측은 이번 우크라이나군 포격으로 17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6대의 민간 소유 차량이 파괴되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넘은 민간인 공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래 여러 차례 미사일과 헬기, 항공기 등을 동원해 벨고로드 일대의 연료와 탄약 저장 시설을 공격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내로 도주한 러시아군을 포병으로 직접 타격한 것은 개전 77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5월 초부터 하르키우 전역에서 공세 작전을 시작해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빠르게 몰아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민가를 때렸다고 악을 쓰는 러시아 관료들, 자신들의 군대가 키우와 부차, 오데사와 마리우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는 까맣게 잊고 있나 봅니다. 야,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쐈어요. 포를. 아마 로켓을 쏜 것 같은데 뭐 미사일 쏘고 공습하고 이런 적은 있었죠. 근데 포를 쐈습니다. 국경 넘어 11km 지점에. 자, 그래서 뭐 많이 죽었다, 뭐 범죄 행위다 하고 하길래 이 주지사의 SNS로 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장을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여기 이제 하르키우 정북쪽 지점이죠. 이 벨고로드 초입인데 여기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를 지금 때렸죠. 그 11km의 마을을 때렸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이 국경 남쪽 한 10km 지점에서 때렸겠죠. 한 20km 날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때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악을 쓸 정도로 해서 뭐 어떻게 됐냐? 그래 보니까 주차해놨던 차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리고 집 유리창이 또 파편 하나 해서 이렇게 쪽 유리창이 또 하나 깨졌네요.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유리창이 또 깨졌고 여기 이제 스레트 지붕 같은 게 양철 지붕이 구멍이 하나 뚫렸네요. 뭐 이 정도입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민가 지역을 대놓고 그냥 미사일을 쐈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뉴스에서도 체르니히우와 수미에다가 포격했다. 계속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맞아 범죄 행위야.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쏜 거는 기동부대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제1근위 전차군을 때리기 위해서 때렸는데 이게 포격이 이제 완전히 정확하지 않으니까 코렉터럴 데미지 즉 부수 피해가 난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조준사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범죄 행위 좀 가려내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러시아 지역을 포격했다 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분들이 좀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이걸 빌미로 러시아군이 핵을 쓰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